안녕하십니까. 제1분과에 이어서 제2분과 새로운 여건의 변화와 실체라는 주제로 앞으로 약 50분씩 3개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농업.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업 부분이 영향을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 영향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 또 환율까지 크게 급등해서 원화표시 그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수입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농업 부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이러한 영향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두 번째 분과에서 첫 번째 주제는 이런 국내외 경제 환경, 큰 이제 매크로한 변수들의 환경 변화가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냥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나 세 번째 주제는 또 주제 세션이 되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이 분과의 사회를 갖다 맡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 그 첫 번째 이 분과 첫 번째 발표를 위해서 발표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희식 박사님이 맡아주시는데, 황희식 박사님께서는 뭐 농협이라든지 어떤 농업 관련 그 매크로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한국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과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부원장도 역임하셨고요. 토론으로는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소영석 한농연 사무총장님이 계시는데, 안병일 교수님도 뭐 그 이전에는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또 계셨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교직을 잡으면서 또 많은 또 후학과 관련해서 농업 관련 제반, 특히 농업정책관에서 굉장히 권위자시고요. 우리 소영석 한농영 사무총장님도 뭐 농특위 활동도 하셨고, 또 농업 관련해서 농식품부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계의 의견을 갖다가 현장 의견이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표, 황 박사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의시라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작금의 가장 경제 문제에 있어서 위기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볼 건가? 좀 우리 농업계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하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몇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떻게 전개했냐 하는 것은 뭐 일반 경제학에서 쭉 제기되고 있는 경제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는 그 다른 논문보다도 이 결국에 가서는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전체적인 압박을 주고 그게 그 농업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 그랬던 시절은 또 어떻게 진행됐나,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정책보다는 좀 매크로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의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이 7.7%다 이런 부분이 있고 9.0%를 오버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생겼는가? 아마 이 팬데믹에 대응해서 미 연준이 과도하게 양적 완화를 했었던 것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좀 붕괴된 것은 아닌 건가. 물동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 곡물과 원유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지 또 미중의 갈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증폭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미국의 연준의 소위 말해서 이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고용 안정도 두 가지를 갖다가 연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미 연준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씩 75bp씩 인상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또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 되면 한 최소한 4.5 정도는 퍼센트 정도가 이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거고, 또 기준금리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라든지 모기지 채권, MBS 채권도 매각하면서 달러 공급도 축소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들도 상당히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강달러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강달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008년도가 이제 조금 다른 점은 2008년도에는 유로와 엔화 이런 부분들이 안정돼 있고 원화만 좀 높았었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국제 통화 전체가 동조화되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이 2008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달러가 강세되면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 또 자본 유출 위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화의 유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이런 강달러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PPI만 보더라도 현재 보면은 그렇듯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고물가 상태에 처해져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환율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긴축정책으로 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제 지금이 3.0%니까 빨간 걸로 있듯이 지금이 3.0% 기준금리니까는 아마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내일 또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3.25가 될지 3.5%가 될지 또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좀 안정시키면서 환율 방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 방어를 좀 하자 하는 취지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 정도면은 좋은데,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IMF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는 것을 갖다가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성장 격차도 발생한 거 아니냐. 또 이게 또 성장의 차이가 환율 상승, 환율 변동에 또 가져오고 있고,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하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악순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억제해지는 것은 아닌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둔화와 부채가 많은 가계부채가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들의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사실 이 가계의 경제 위기라는 것이 우리 농업에 있어서는 성장률과 함께 수요를 위축시킨다 하는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의 전체적으로 고환율 또 인플레이션의 이제 지속이라든지 고금리 또 이 경제 성장의 둔화,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이 농업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 상승이 되면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입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팬데믹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 부분, 노동 노임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이 최근에 좀 팬데믹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노동 노임은 살짝 기울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첨가물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되면서 가격은 조금 소폭 하락하는 이런 지수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농가 구입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오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입가격 지수 대비 농가 판매 가격인 이 교역 조건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2009년도에도 그런 현상들이 2008년 9년도에도 그런 현상들이 여기에 이 표시한 바와 같이 구입가격 지수가 판매 가격 지수보다도 격차가 확대되는 이런 시절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환율이 경영비 이 상승을 요인할 거다. 또 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환율 상승이 되면은 수입도 억제되고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도 좀 증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좀 기대고 그렇지만은 이 곡물 수입과 곡물 수입액을 보면은 2001년하고 2022년 9월치까지만 양쪽 다 봤을 때 보면은 조금 이 감소하는 폭은 있지만은 환율 상승이 가져다주는 그런 만큼의 양의 변화는 좀 없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변동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러화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동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화가 좀 이 메리트가 좀 더 있는 쪽으로 가지를 않으면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을 좀 억제한다 이런 거보다는 수입은 다른 나라로 전환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산이 2020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면은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산이 환율 상승으로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스페인산이라든지 다국의 이 수입은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입 억제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장이 둔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소비자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렇게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게 아마 이 농업 총생산액이라든지 부가가치 이런 부분들의 감소로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IMF 전망치로 해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이 2.0% 성장률이 된다면은 농업 총생산은 한 0.78% 정도 감소하지 않을 건가. 또 그렇지만 이 투입재 가격이 더 상승하면서 농업 부가가치는 오히려 더 가격보다 크게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격차 둔화, 성장 둔화, 경제 상황의 나쁜 것이 농산물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농가들의 금리 부담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고액 부채 농가들의 부실화 이런 위험들이 발생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과 이 작년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부채 규모가 5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농업에 조금 전업적으로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1.5헥타르 이상의 농가라든지 또 70세 미만의 농가 비중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을 핵심 농가들을 봤을 때 보면은 이 분석해 보니까 부채 규모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요. 또 부채 비율, 자산 대비 부채인 부채 비율도 과거보다는 한 14.0%로 상승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런 추세에서 2022년도에 그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 아직 농가 경제는 안 나왔지만은 이 부분을 좀 인식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생산 원가는 좀 상승하고 있고 농가 판매 가격으로 보충이 된다면은 충분히 농가의 경영 상태는 좋을 건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은 단기적인 그때그때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 원가에 의해서 생산하지 않아서 생산비 상승이 농가 판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구조의 특성으로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요, 배추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이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쌀 과잉으로 인해서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분기별로 보면은 상당히 오히려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이 농가 판매 가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농가의 경영 위기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좀 발생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은 이때는 이 WTO 체제의 시장 개방이 도입되면서 확대되면서 구조 개선 대책 이런 거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급격한 증가를 갖다가 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가 또 이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금리 부담만이 아니라 시장 개방, 경제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이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좀 부실화되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직면에 대응해서 농가 이 부채 대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 고액 부채 농가들이 파산하더라 하는 경험들을 좀 가르쳐주고 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것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독특하게 에그플레이션과 같이 겹쳐서 아마 축산 농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또 2010년도에 구제역도 발생하는 위기가 증폭돼 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의 환율 변동을 보면은 이 2008년 6월에 한 1,020원대에 있던 것이 3월에 1,400 9년 다음에
1,462원까지 급등하는 이런 거고 성장도 둔화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준금리도 있는데 이때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특징이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높였는데 바로 이 성장 둔화를 우려해서 2009년에 한 2.0%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던 것이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농업부는 한칠레 FTA라든지 이런 부분과 성장 둔화한 것이 있어서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GDP가 하락하는 이런 아주 정체되는 다른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 이 성장하고 있지만은 위기를 맞았었고 그래서 구제역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축산업 중심으로 해놔 가지고 농가 폐업, 농가의 축산업의 구조 조정이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영세 축산 농가들의 폐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그 FTA 피해 지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축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때가 아마 가장 빠르게 진행됐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폐업 지원이라든지 FTA 피해 지원이라든지 살 변동, 직불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농가의 경영 위기의 불안을 좀 완화시켜줬던 이런 보완 대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농업 부분에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조금 과거 사례에 있어서 좀 느꼈던 것들 이런 것을 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저희들 또 그 IMF 때도 그렇고 또 이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도 그럴 때도 있듯이 그때 쌀 생산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밥상 물가, 먹거리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 경제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사회 안정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을 유지해서 그런 위기 시기에 농업이 좀 이 사회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 기능이어서 한번 농업은 어떤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 때의 그 가치가 농업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과다한 부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농가들도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취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이 생산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청년형 육성이라든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농가의 고정 투자 지원 이런 정책들도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가능하면 속도 조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금리 상승기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산 원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증가하지 못한다. 즉 이 시차를 두고 농가 경영 위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완충 장치, 좀 쿠션을 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건가. 그것이 바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로서는 농업의 공익형 직불제 현 정부가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빨리 추진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정책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을 좀 고정금리로 대안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이 청년농이라든지 주택 대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완충을 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증가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물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 농산물을 이 수급 관리를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관리의 이 측면에 있어서 바라봐 버리면은 농가는 굉장히 경영 위기로 바로 직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만큼 물가 관리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전체적인 물가 관리의 관점에 있어서의 농산물 수급 관리 이런 것보다는 농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의 관점은 철저하게 그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물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과소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업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농업 기반의 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농산물 수급 관리를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네 가지 정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는 이 농사를 짓는 정부도 있지만은 농가도 금리 상승기라는 점을 관심을 갖고 부채 관리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금리 상승 또 환율로 인해 가지고 황 박사님께서는 경영비 압박을 받으니 아무래도 이제 농가 쪽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고, 또 특히 부채 관리 측면에서 또 과도하게 부채가 확대될 우려도 지적해 주셨고, 대안으로서 그 근본적인 어떤 경영 안정, 전 품목에 그쳐 경영 안정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좀 큰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농업이라든지 실제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그 금리라든지 또는 어떤 환율의 인상들, 또 국제 환경의 변화가 정말 내가 농업 경영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매크로 거시경제 겸수의 어떤 변화들에 관해서 농업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중심으로 두 분 그 교수님과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안배열 교수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황 박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경제 위기의 양상과, 그리고 그것이 농가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 그다음에 과거 경제 위기와 현재 경제 위기의 유사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농업 부분의 파급 예상 효과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아마도 이제 이 청중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과거 2008년 특히 그때도 이제 고환율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경제 위기가 초래됐었는데, 그때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이해의 폭이 넓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008년에 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또 진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농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올해 이후 내년에도 아마 이 경제 위기 양상과 그로 인한 농업 부분의 파급 효과가
아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그 실마리 정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사한 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환율이 폭등한 이제 이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가 경영 위기, 특히 이제 구입 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교역 조건이 이제 악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좀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2008년에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났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제 위기는 사실 금리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 양상이 고환율이라는 것은 공통되지만은 금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지금 그 전개된 양상을 보면은 미국에서 그 연준 그 의장을 그 발언을 보면은 당분간은 내년에도 금리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최근 가을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약간 진정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에 전개됐던 그 금융위기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량을 공급해서 극복을 했는데 지금의 현재 위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 내년 이후에도 농가 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황 박사님께서 잘 보여주셨지만은 농업 부분에서 또 특히 이제 그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농가 부채가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 확대가 된 원인도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자산을 구입한다든가 뭐 그 농지를 그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하는 데서 그 금리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그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분간 앞으로 1년, 2년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이 부채 문제가 아주 가장 심각한 이제 농업 문제에서의 그 쟁점으로 부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동향에서 보는 것처럼 환율은 그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얼만큼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외환 시장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고평가된 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이 상황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급박한 문제로는 지금 구입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로 인한 경영 부담이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은 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업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본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 공급 측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생산비 상승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또 투입재 가격 같은 거 인상을 정부가 어떻게 또는 뭐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억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아마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수요 측면 효과라는 거는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그 일반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 구입 여력이 저하돼서 농산물 수요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 가격도 이제 그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 그 그래프는 그 초기에서 황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산비 측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는 많은 지금 그 뭐 투입재 보조도 하고 뭐 물가 상승 억제 그런 그 뭐 추경도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그 상대적으로 많은 그 지원점이 있는데 반대로 수요 측면에 대해서도 이 수요가 하락하는 것들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수요 측면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향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농가 부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배일 교수님, 환율 문제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도 시장에서 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금리는 최근 연준 의장의 얘기를 들어볼 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부채 문제, 특히 그 젊은 영농 후계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한국농업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50대나 또는 뭐 1.5헥타 중규모의 영업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농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의 부채가 과도하게 부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뭐 그 점을 강조를 해주시고, 특히 향후에는 수요 쪽 측면에서 뭐 생산비 쪽보다는 이제 수요 위축에 따른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동현 사무총장님께서 과연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농업인의 어떤 반응, 그리고 또 느낌, 생각들은 또 어떨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그 현장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그리고 향후 또 가까운 미래에 좀 어려움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계 경제 악화로 인해서 가장 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를 했고, 고환율로 인해서 이율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식량 자급률,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져졌으나, 또 역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관행농법, 탄소 중립, 그다음에 작황 변화, 주산지 변화 등등 그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생산비를 금년도 또 이제 내년도 지금 생산비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많이 하였는데요. 크레이 자료를 보면 일단 비료가 전년 대비 134%, 농약 7.9%, 그다음에 영농 광열비 27.7%에서 이 세 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경영비 부담이 한 6에서 8%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면세유가 한 1,500원 정도 하죠.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고, 특히나 이제 최근 한전이 적자가 심해서 농사용 전기 이제 갑종, 을종 이 상승을 하고, 특히나 인건비가 과거보다 일당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심한 곳은 뭐 5만 원, 6만 원 일당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사료값도 굉장히 대폭 상승을 이제 하는 등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인들은 이게 일년 농사라고 하죠. 그 이제 통상 이제 겨울에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이제 봄부터 이제 쭉 그 자금 써 나가는데,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이율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따라서 앞에서 이제 그 발제해서 나왔지만 본인의 이제 부채 여력들을 굉장히 좀 충실하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러면 농산물을 그만큼 농가의 수치 가격이 올랐느냐,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 가격이 오른 만큼,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수치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 오른 만큼 상승이 되지 않은 것이 농가의 이중고를 또 안겨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좀 어려움이지 않을까. 또 아까 제가 이제 미래 어려움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당면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IPF, CPTPP 등등이 굉장히 농업인들에게는 단기간 미래에 굉장히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그 정부의 정책과 농업인들의 의지로서 좀 그 상황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소영석 그 총장님께서는 아주 그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나름 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면세율이라든지 또 그 인건비, 특히 이제 노임 상승 문제라든지 또 사료값, 그다음에 그 농사용 전기 문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일반 그 영농 활동이 보통은 이제 그 자금 회수가 가을 이후 겨울에 되기 때문에 봄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보통 신용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 불확실한 어떤 농산물 시장 개방도 어떤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어떤 그 경제 환경의 변화들이 이 우리 농업 부분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좀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긍정적으로 밝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갖다가 생산비 뭐 상승은 물론이거나 농산물의 전반적인 수요를 갖다가 억제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중고를 농업계가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그 안명일 교수님이랑 또 그 서용석 그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발피자이신 그 황희식 박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나 또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예. 예, 안 교수님과 그 서영숙 총장님의 공이 이야기한 게 그 원자재 가격 경영비 상승 대책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 시간이 짧아서 한마디 좀 대책을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과거에 그런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보면은 위기를 느끼고 이제 이 사료가격 안정 비축 제도라든지 뭐 이런 논의들을 좀 진행하다가 사실 그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 농업 GDP 성장 추이를 제가 95년에서부터 이 21년까지 쭉 추세를 보면은 아마 이 시장 개방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GDP 성장이 명목입니다만은 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가 2011년부터 이제 조금 이 성장하는 추세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중단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일시적인 이런 경비 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그 외부 충격에 있어서 좀 이 안정을 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뭐 있을까? 또 농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너무 일시적으로만 이 경영비에 대한 보완 대책 이렇게 요청하는 게 가본 건가 하는 부분은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논의됐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논의에서 중단됐던 상황들을 좀 보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안 교수님이 이제 수요 대책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환율이 좀 높아지면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출을 한번 좀 이 우리 농산물에 부족한 그 부분을 동남아든지 좀 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이 중점을 두는 것도 좋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국내에 있어서의 수요 확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제가 이 발표를 스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출 부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국내 수요 감소 부분을 회의에서 찾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정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서도 이제 이 고금리 금리 부담과 수요 감소를 위기로 이어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가지 않을 건가. 사실 이
아까도 1년 농사다고 성숙 총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농업은 바로 그냥 그 수익성 악화로 이렇게 바로 실현되지는 않고 1년 내지 2년 시차를 두고 저희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2008년도 1월 달에 시작되어 있는 거지만은 농업 부분은 2000년도 가니까 2년 후에 되니까는 이제부터 농업 부분은 IMF가 도래했네 하는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공직불제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소득 이전을 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어떤 문제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그 하나 문제 대책 마련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정책인 건가 하는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그 거시 변수의 어떤 변화가 농업 경영을 하시는 농업인 여러분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들은 조금 이렇게 체감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토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의 하나 확실한 것은 고금리가 당분간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물론 이제 경기 위축 문제가 있다 해서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 그로 인한 어떤 부담이 있고 특히 이제 부채와 관련된 부담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번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번 세션 두 번째 분과에서 제 첫 번째 발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3시 30분서부터는 조금 더 농업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장 개방을 통한 농업계의 어떤 대외 변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것이 이제 한국 농업에 주는 그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 정선춘 그 부원장 사회로 두 번째 이슈가 계속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그 주제 진행은 여기서 멈추는 것을 하고 10분 정도 휴식 시간 이후에 또 두 번째 이슈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